(2025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디로 갈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국내에서 자기 권력이 굉장히 취약하죠. 우선 범법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12.3 계엄을 무리하게 내란으로 몰아붙이면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국제정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다가 깨갱하고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약한데 이 국제정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짐작하는 거, 제가 이해하는 거 조금씩 풀어가면서 세계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재명을 대표로 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죠. 미국이 각국에다가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15%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미국은 연방재판부를 굉장히 인정하죠. 미국 대통령도 대법원장 앞에 선서하면서 대통령 취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연방법원 1심 그리고 2심이 연달아 윤석열 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불법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연방대법원도 거의 이 판결이 나오죠. 한번 제가 방송을 했는데 왜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입니다. 군통수권자로서 불편한 적국이 있죠. 가상적국도 있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무역을 금하거나 또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침공하기 전에도 계속 위협을 가했죠. 그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합니다. 그럴 권한은 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아닌 나라들을 상대로 더군다나 니네들은 관세율을 15%, 니네는 50%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는 권한은 없다. 그 권한은 미국 상원에 있다. 왜? 미국 연방 50개 나라가 모인 게 연방이잖아요. 미국 연방. 그 50개 나라에서 대표 2명씩 나와서 상원을 구성했는데 상원이 미국 연방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미군 장교가 되면은 연방 정부의 군인이잖아요. 주 방위군은 주의 군인이지만. 그래서 소위조차도 미 상원의 승인을 받고 어느 부대 소대장으로 가거나 그냥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올 때도 보게 되면 반드시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같은 걸 하고 오죠. 미 상원이 결정할 일이지 상호 관세를 네가 마음대로 때릴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언제 판결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정부도 힘이 있으니까 대법원이 1심하고 2심한 거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걸 최대한 늦추는 거지. 지금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하다가 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고 여기 이제 5년 동안 벌어주는 거지. 대통령직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 대법원도 시간을 끌지, 아니면은 자기네 사이클대로 가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하다, 원심 파기할지,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적법하다 그러면은 다시 뒤집어져서 2심 가서 다시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상호관세 부과는 미국 대통령 권한 바깥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권위를 잃을 거예요.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지금 미국의 문제고, 또 하나의 미국의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는 자유무역, 관세 없이 무역을 하다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해서 15% 먹이기로 했잖아요. 15%를 먹이면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들어가면 100원 하던 게 115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야 돼요. 안 사면 돼요. 안 사니까 한국의 수출이 줄어서, 한국 수출을 못하면 미국에서 누군가 그 물건을 만드니까 미국이 이익이다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당장은 한국 제품의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한국만 올라가나? 일본도 15%, 유럽도 15%, 또 인도는 50% 먹었으니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값이 다 올라가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야, 못 사겠다. 트럼프, 너 정치 못하네, 나가!
라고 하게 되면 재선이 불투명해지니까 인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상호관세 부과는 미 대통령 권한 바깥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 문제하고 이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거는 이게 뭐냐? 지금 미국은요, 제가 수치까지는 다 정리 못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미국이 세계 넘버원 국가다 보니까 세계 문제에 많이 개입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 가장 많이 돈을 대준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프가니스탄, 두 번째가 이스라엘, 그 다음이 파키스탄, 그 다음이 이집트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 받아갖고 그게 정부 예산이 돼서 나라를 끌고 갔듯이 뭐 아프간은 지금 미국이 철수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집트가 안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 국민이 아닌 다른 문제에 물론 다른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미국의 패권 때문인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우크라이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비로. 그렇게 돈이 나가니까 이게 적자잖아요. 적자가 쭉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일단 메꾸고 있는데, 이 국채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국채를 메꾸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줄이려면은 미국 채권값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돌리기 위해서 관세를 확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스가라 그래서 미국의 한국 조선업을 접목시켜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강입니다. 들어가서 미국의 조선소를 세우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 일하고 좋고 돈 벌 것 같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HD 현대, 또 하나오션 같은, 또 삼성 중공업인가요? 조선소에 가보면은 거기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이 용접을 쭉 합니다. 배라고 하는 거는 배가 워낙 크잖아요. 건물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와서 그걸 다 용접을 해서 배를 만드는데, 그 용접하는 게 배가 또 얼마나 큽니까? 큰 배들은 막 건물 10층 높이니까 거기 매달려서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고 뭐 이래야 돼요. 관 연결하고. 이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열심히 그거 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3만 불이 넘는 국가 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서 그 노동자들은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단체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데려올까, 이제 그 나라 우리 외무부 회담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옛날 중동 근로자 나갔듯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아주 엘리트들을 뽑아서 보내주고, 똑똑하니까 우리는 기술 가르치면 걔네들이 배워갖고 배를 만들고 배를 수주하고 뭐 하는 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실제로 노동자들은 베트남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3만 불에 넘어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줘도. 그 지경인데 지금 미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7만 불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7만 불 국민들이 그 베트남 친구들이 하는 걸 이거 용접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배를 만들려면 배에 계단을 있잖아요. 그 배는 다 쇠로 철계단 만드는데 철계단 하나 만드는 근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멕시코에서 거기는 좀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보다 조금 못 사니까 거기서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뭐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미국은 험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뭐 자동차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조선업 들어가고 뭐 전자 들어가고 하는데, 미국 근로자들이 일을 하러 오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 하면,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서 그 배터리 뭐 LG 근로자들이 갔다가 이번에 다 B1, B2B자까지 잡혀갖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미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이런 설비를 갖다 놓고 그걸 운영하도록 공장 가동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도 미국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탄 나라들, 카자흐스탄 탄탄 나라에다가 이제 물건 보내고 하면은 인력은 그쪽에서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더 싸니까.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7만 불이야. 그러니까 하루 일당도 많이 줘야 되는데 또 일을 배우려는 놈들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다가 뭐 3,500억 달러인지 뭐 7천억 달러인지 투자해서 공장 지어주겠다라고 해도 누가 일을 해?
우선 당장은 배고픈 사람은 오겠지만 걔네들은 또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될 거야. 그럼 베트남 애들 데려가서 할 거야? 그럼 미국이 좋아할까? 그럼 또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한국이 근로자들도 쫓아낼 판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세전쟁 미국이 촉발했는데 미국 사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스가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제조업 한다 그러는데 제조업 하러 들어가면 미국 사람이 안 해. 걔네들도 돈 버는 거 갖고 싶지. 뭐 AI나 이런 거.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 제조업을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쟁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정전을 할 마땅한 명분이 없고 우크라이나도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옛날에 이제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소련이 10년 전쟁을 하다가 브레즈너프가 중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센 놈이 죽으니까는 그 다음 놈을 2등 3등이 서로 싸우니까 제일 힘이 없고 금방 죽을 사람 영감 그 안드로포프인가 그 친구를 시켜서 잠시 미봉책으로 가죠. 그리고 들끼리 막 싸워서 제일 센 놈 병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안드로포프가 죽으니까 체르넨코인가를 또 영감을 하나 임명해요. 그자가 또 1년 살다 죽어요. 그 사이에 결정된 게 누구냐? 고르바초프였어요.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MD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소련이 많은 ICBM 갖고 있는데 그걸 쏘면 미국이 다 맞겠다 그런 개념으로 그때는 MD가 아니라 SDI라 그랬지. 우주 전쟁을 해서 맞겠다라고 하니까 걔네도 그걸 또 우주에서 미국 ICBM 막는 거 개발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련 경제가 아프간 전쟁에 들어가는 돈 SDI에 대응해서 걔네들 또 무슨 뭐 걔네 이름이 있어 그거 만든다 하다가 경제가 작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아씨 우리 미국과 더 이상 별들의 전쟁 경쟁 안 한다. 그리고 아프간에 있던 부대 빼내겠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동유럽에 동독이라든지 바르샤바 조약기구 6개 나라에다가 소련군을 많이 보내놨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처럼 그 비용도 많이 드니까 얘네 빼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빼내? 오케이. 내 양해할게. 그리고 너희 안 쳐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몰타라고 하는 지중해 있는 섬에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소련군이 빠져나간 그 동유럽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요. 시작은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노동자 천국인 공산국가에서 노조 운동이 생기는 게 웃기죠. 레우 바인사의 자유노조 운동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체코 다 민중봉기가 일어나면서 공산 정권이 무너져요. 근데 소련은 군대를 뺐고 또 그 나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으면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를 투입해서 체코의 프라하의 봄 때 막 공격해서 막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져서 무너져요. 그 여파가 들어가서 소련에서도 소련은 15개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 중에 발틱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인가 요 세 나라에서 또 반공산운동이 일어나서 걔네들이 뒤집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먼저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우크라이나 공산화되고 벨라루스 공산화되고 세 나라가 모여서 야 세 개 나라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했다가 12개가 더 늘어나서 15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의 유니온이에요. 세 개로 출발했거든.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까지도 야 우리 이제 이 소비에트 유니온 유지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15개 나라로 깨지고 그중에 앞에 벨틱의 3국은 나중에 나토까지 가입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 초반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6개국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해요. 이게 이제 1900 그때 있었던 미소 간의 대립 속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 러시아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면적 말고 경제력으로 인구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면적은 카자흐스탄이 제일 큰데 근데 이게 지금 나토에 EU에 가입하니 어쩌니 이러니까 너는 우리랑 같은 편이 돼야지 우리 바운더리에 있어야지 어딜 가 하고 때린 거예요. 근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에 나치주의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신나치를 젤렌스키로 보고 걔네가 독재하니까 친다고 들어간 겁니다. 자, 미국하고 과거의 소련은
반 나치, 반 독일을 동맹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두 나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게 절대로 나치 같은 정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까지 그 틀에서 지금까지 미소가 세계 정치를 해왔던 건데, 미러도. 그래서 야, 지금 우크라이나에 신나치 있어 하고 그걸 때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개입하지 마 이건데, 미국은 군대는 안 버리지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러 간의 대결 전쟁처럼 돼가지고 이게 서로 한쪽이 지금 밀리지는 않게 됐어요. 자, 아프간 전쟁 때는 브레즈네프가 죽으면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했고, 고르바초프가 이제 야, 이 군대 다 꺼낼게 라고 하면서 아프간 전쟁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건 푸틴은 봤어. 그러니까 푸틴은 상당히 오래 버틸 겁니다. 근데 러우 전쟁이 오래 가다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 지금 폴란드가 옛날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있다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고 했는데, 지금 바로 러시아가 때릴지 몰라서 한국 무기 많이 도입했잖아요. 그 폴란드가 얻어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폴란드는 나토의 맹방이니까 미국, 영국 등 30 몇 개국이지. 걔는 나토 다 전쟁에 나가야 돼. 폴란드가 맞거나 거기 뭐 벨라루스를 제외한 나라들이 다 나토 국가거든. 이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데다가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유럽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다 세계가 미국을 넘버원으로 볼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만 하고 힘든 제조업, 그때 벌써 미국은 제조업 안 하려고 할 때야. 그러니까 싼 제조업은 필요한 나라들이 가져가라 그래갖고 그걸 많이 가져간 게 중국이야. 그 뭐 가발 공장, 옷 공장. 여러분들 그 나이키 옷 좋아하시는 나이키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사실은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오면 얼마 안 되지만 메이드 인 뭐 나이키 미국 상표로 나오면 확 올라.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싸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국력이 커져갖고 미국하고 지금 맞먹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힘으로 대만을 합병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만을 쳐버리면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자기네 법이 있어요. 과거 미국이 대만하고 단교하면서 대만을 지켜준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미국은 참전해야 돼요. 그럼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를 지금 북한이 인민군번에 지원하고 있죠. 이 러시아 애먹이려면 북한 한번 팡 때리면 돼. 미국은 굉장히 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계속 작년에 러시아에 참전한 김정은을 잡으려고 계획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네타냐후가 방방 뜨고 이란이 방방 뜨니까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쪽으로 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북한을 잡기 위해서 언젠가 한번 수를 쓸 거예요. 근데 북한이 작년에 보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도 아주 대응도 안 하고 많이 몸을 사렸어요. 그리고 돈만 러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인공위성 띄운다 그러고 지금 뭐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죠. 지금 북한 경제는요, 이재명 대통령 북한하고 뭐 도와준다. 전혀 좋아하지. 걔네 지금 돈 많아요. 예. 인민군 병사 지금 몇천 명 죽은 거 가지고 떼돈 벌고 지금 박정희식 월남매 파병해서 돈 벌고 중동에 근로자본에서 보냈던 박정희식으로 지금 김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러시아의 필요성, 또 중국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부닥치면서 타닥타닥 몇 군데 동시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대만에서의 중국과 전쟁이 커지는 거, 유럽 대평원에서 폴란드가 공격받으면서 터진 게 2차 대전이잖아요. 이 관세 전쟁, 러우 전쟁이 어떤 전쟁으로 갈지 모른다. 근데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세계는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국한테 3,500달러인지 7,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참 잘했다 그러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식 그 범위 내에서 이 한국 기업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걸 세 번 들어가니까 장관들 보고 국익 지키라고 막 그래요.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은 그 틀에서 해야 되는데 뭘 더 지키라 그럽니다. 뭐가 문제냐? 자, 미국에 우리가 돈을 100원 투자했어. 그러면 거기 투자할 때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주들. 주주들은 자기 투자한 비용만큼 가져가고, 그럼 이익이 10원 남았어. 이 비용 다 빼고, 비용도 다. 그럼 그거를 9대1로 나눌래? 5대5로 나눌래? 트럼프는 분명히 9대1로 나누고, 미국이 그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15% 관세를 막고 이제 미국과 구체적인 걸 합의를 했는데 9대1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똑같이 해 라고 하는데 9대1로 해버리면 우리도 좀 참 힘들죠. 자, 미국에 조선소 세웠어. 미국 근로자들 없어. 베트남 애들 데려갖고 겨우 뭐 좀 맞추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익금도 많이 못 가져가게. 그럼 뭔 재미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간 사람들 거기 주저앉아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게 낫지.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유출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그때 트럼프가 얘기할 땐 이의제 얘기 안 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문제다 하고서 최대한 국익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미 일본이 미국한테 엎어졌어요. 지금 일본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부채가 한 60% 와서 문제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권은 다른 나라 봐라. 우리는 적다. 관계없다고 이번에 또 2차 국민지원금 나눠준다 그러죠. 10만 원씩. 지금 일본은 그 빚이 정부 빚이 2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미국이 흔들면 무너지니까 이해하고 가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버틴다고 버티는데 글쎄 버티다가 미북 관계가 틀어져서 안보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도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의 핵시설 몇 군데 있죠. 천이마 공장 같은데 거기에 삐투 넣어갖고 뻥까버스터로 빠바바박 일시에 북한 핵시설 다 제거하고 쫙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좋아해야 되죠. 북한 핵시설 없어졌어요. 근데 북한이 우리 때린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 욕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일전을 각오하고 준비할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럴 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를 다루고 중국을 다루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내놓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 지금 이제 아까 레이건 정부 때 소련이 아프간 침공했다가 이제 브레즈네프가 죽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는데 그때 레이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네 서방 진영을 단합시키기 근데 그때 미국 경제도 어려웠어. 어려우니까 센 나라 영독불 미국 네 나라죠. 일본까지 불러. 그때 미국 땀으로 잘 사는 나라가 일본하고 서독이야. 아주 전후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야 니들 잘 살고 니들 국방비도 안 내니까 하면서 두 나라의 마르크하고 엔화를 가치를 이제 높여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의로 두 나라의 경제력을 줄어뜨리고 미국 경제를 올리죠. 그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엔다까라 그런다 그랬죠. 그때 일본이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수출을 같은 품목을 많잖아요. 막 수출하면서 지금까지 흑자 경제를 누려온 겁니다. 그때 5나라 재무장관이 모여갖고 플라자에서 합의를 해요.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지금 일본 경제 85년부터 95, 05, 15, 25, 40년 불황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그러죠. 서독도 불황이었는데 통일되면서 그나마 위기를 극복한 거고. 근데 유럽도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4만 불 못 갔고, 영독불은 4만 불 간 상태에서 지금 크지를 못합니다. 못 커요. 미국은 같은 수준에 있다가 7만 불 넘어갔어. 근데 얘네들은 못 커요. 영독불, 일본.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도 졌어요. 미국이 한번 흔들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 5나라 재무장관을 하다가 여기다가 캐나다하고 이탈리아 더 껴서 7나라로 하죠. 그리고 이걸 정상회담 바꾼 게 G7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국하고 호주를 넣어서 G8이나 뭐 9을 만들겠다는 거. 그건 이제 앞으로의 문제고. 미국이 레이건 때 흔들어갖고 미국 국익을 지키고 자기네 경쟁국인 소련하고 바르샤바 조약과 무너뜨렸잖아. 지금 똑같은 걸 트럼프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잡겠다고 지금 관세전쟁 하면서 러우전쟁 관리하면서 또 친러시아적 도발 세력인 이란 핵을 잡고 또 거기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하마스를 때려잡기 위해서 어젠가 그저께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쳤습니다. 자기네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공군기를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통과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의했는지 아니면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카타르를 때렸어요. 근데 김정은이 잡는 건 미국이 안 할 것 같아요. 세계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이제 일본이 플라자 합의하면서 미국한테 이제 많은 걸 양보했잖아요. 그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도 우리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사용 해결료가 많은데 그거 재처리해서 버릴 거는 양을 팍 줄여서 아예 버리고 재처리할 수 있는 건 재처리할 수 있어서 해결료로 쓰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록가 쇼무라에 목수 연료 공장을 지었고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제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위성락 씨가 안보실장이 미국 만나갖고 우리도 지금 너희한테 $3,500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거
재처리할 수 있게 풀어달라 그러는데 미국이 풀어줄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풀어주면 우리 굉장히 이익일 것 같죠. 제가 이거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그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가지고 영원히 버릴 건 버리고 재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갖고 와서 해결료를 만듭니다. 그게 목수연료라고 그래요. 처음 해결료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3 내지 5% 농축한 게 일반적인 해결료인데 그걸 원자로에서 떼고 나오면은 재처리하고 나오면 거기서 쓸만한 걸 긁어내서 만든 걸 목수연료라고 그래요. 일본은 목수연료 만들고 있습니다. 참 부럽죠. 그 목수연료를 더 세게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와가지고 원폭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국하고 합의해서 안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목수연료를 만들었는데 이 목수연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우라늄 농축하는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본 원전들도 안 살라 그래. 수출은 당연히 안 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리고 그거 비싼 놈을 사갖고 떼다 보면은 우리 옛날에 연탄 넣고 떼다 보면 불량품 있으면 연탄 꺼지죠. 불량이 많아요. 그 미국이 그걸 알고 했는지 뭐 했는지 그래 일본 니들이 원하만큼 재처리 해봐라고 했는데 일본이 공장 떼돈 놓고 져놓고 했는데 이 사용 해결료는 조금 양은 줄이게 됐죠. 그러나 재처리한 목수연료는 전혀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한국이 그래 그거 원해? 아마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갖고 와봐야 그 공장 짓는 단계에서부터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겁니다. 물론 자기 돈 아니니까 하긴 하겠지만 지어놓고 나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단 하나 이제 우리가 농축을 더 할 수 농축 공장까지 받아가지고 한 20% 농축해갖고 그거 갖고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군함, 핵추진 상선을 만든다면 그건 해볼만 하죠. 근데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 합의하면 20% 농축을 할 수 있어요. 그 농축 공장은 우리가 미국과 합의해서 지면 돼.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안보실장이 나서서 이제 그거 받아내면서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걸 이렇게 뭐 맞추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등가로 따지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죠.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20% 농축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하면 돼. 지금 우리가 더 높은 퍼센트로 받더라도 모든 조건은 미국과 합의하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합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제정신을 뚫고 나가려면 냉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한다는 게 보게 되면 저는 처음엔 이것도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사기쳤어 그랬는데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실익이 없다. 이거 말고 더 큰 걸 받아내야 된다. 자, 더 큰 걸 말씀드릴게요. 뭐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무지무지하게 지어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3,500달러, 뭐 7,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투자하게 되면 제조업이 다 날아가요. 그럼 우리는 제조업 죽죠. 근데 우리 제조업 살리는 방법이 있어. 앞으로는 AI야. AI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나온 것 갖고 지식을 주는 거야.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 그러니까 AI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지금 현재 가장 싸게 만드는 건 원전이야. 근데 이재명 정권은 풍력발전 뭐 해서 그런 거 5배 비싼 거나 만들겠대. 5개 비싼 거 만들어도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하고 바람 불어야만 풍력만 해. 이거는 전기 나오다 안 나오다니까 간헐적 전원이라 그러는데 간헐적 전원은 13%밖에 기여를 못해요. 똑같이 5배 비싼 놈을 하는데도 13%밖에 못 써. 근데 원전은 5분의 1이 싼데도 해결료 교체할 때까지는 1년 반 동안 빵빵하게 그냥 돌아가. 어떤 게 이익이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포스코, 현차, 하이닉스, 삼전, LG화학, 전기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얘네들이 쓰는 게 원자력 발전소 몇 개씩 쓴다고. 걔네들이 스스로 원전 지어서 거기서 싸게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한국 물품은 세계에 잘 나가. 미국에 공장 보내고도 여기 공장 빵빵하게 할 수 있어. 미국은 원전이 부족하잖아.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니까. 지금 미국에서 원전 몇 개 이번에 간신히 지었어. 웨스팅하우스. 근데 그 원자로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거예요. 한국형 APR 1400 원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 AP 1000 원자로도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우리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에서 할 수 있는 경제는 뭐냐? 원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원전을 민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제조업 전기값이 내려가니까 뚝 경제력을 갖지. 그럼 미국한테 투자해서 뭐 갖고 오는 돈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또 방법은 있으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거 가지고 북한이 와야 됐을 때 우리가 북한을 재개발하면서
거기 또 산업기지로 만들면서 우리가 통일한국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러우전쟁, 관세전쟁, 그리고 세계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 끝까지 잘 가는 법도 없고 또 유럽도 위험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미국하고 관세 뒤늦게 와서 요거 싸우다가 또 얻어맞는 거 그건 위험하잖아. 그거 말고 제일 좋은 게 아니야.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민영화하라. 삼전 현차 니들도 공장 원자력 발전 니들이 지어서 돌려. 그럼 걔네 제품 떨어지면 한국이 사는 거죠. 이걸 하면서 계속 국제정치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누가 봐주느냐? 외교부도 보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이 봐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무관들 통해서 안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잘 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내란 특판 말도 안 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다니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을 채우고 무사히 나가려면 국제정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긴 제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